오늘 시험 보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지금부터 우리 이 공법의 A형으로 지금 해설을 진행을 할 테니까 우리 B형은 그 문제를 또 우리 학원 그 자료실을 참고해서 참고로 정답을 맞춰보시는 거로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그 공법 전체 시험 일단 총평을 한번 해보면요. 공법 시험이 좀 요번에 어려웠습니다. 어려웠고 한 12문제가 상당히 지금 고난이도 문제로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아주 그 세부적인 사항들을 물어보는, 제가 이제 수업 중간에 많이 강조했습니다. 한 10문제 안팎으로 해서 아주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될 거라고 했고, 또 그 이외의 문제에 우리가 한 60점 이상 맞을 수 있게는 다 우리 수업 시간에 늘 하던 거 가지고 문제를 냈으니까 해설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우리 문제 난이도 같은 것도 한번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 게 있습니다. 자, 우리 그 81년부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 우리 굉장히 평이한 문제죠. 자, 국토법상 광역 도시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우리 2번에 보시면요. 이 광역계획권은 우리 수업 시간에 늘 하던 겁니다. 자, 국토부 장관 또는 도지사만이 광역계획권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광역계획권을 광역시장님이 정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답을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머지 부분들은 다 우리가 보시면 알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2번을 보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2번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는 거죠. 자, 일단 1번에 보면 우리가 또 늘 보던 거 나왔어요. 지형도면을 도시관리계획 결정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에 발생하는 거지 다음 날에 발생한다. 이게 이제 좀 문제 하자가 있었죠. 이거 우리 많이 보던 지문이니까 뭐 나머지는 뭐 용도지역 지정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것, 뭐 주민은 기반시설 설치에 대해서 제한 같은 게 다 우리가 다 평상시 보던 지문이니까 1번에서 답을 쉽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자, 우리 83번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제 많이 했었던 겁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는 기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데 이 설치하는 대상 중에서 대학교는 제가 뺀다고 했습니다. 고등교육법 2조법 원래 학교가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 기반시설인데 고등교육법 2조에 따른 대학교는 제외되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많이 다뤘던 내용들이니까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 문제. 자, 이제 이 문제가 좀 어려웠었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측면으로 봐야 되냐면 원래 공동구가 설치가 되면 공동구에 의무적으로 수용되는 것이 6가지가 있었고 임의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게 가스관하고 하수도관이 있었어요. 근데 가스관하고 하수도관이 이 공동구 협의의 심의를 거치면 이 수용해야 되는 그런 형태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부 지문을 지금 물어본 거라서 요거는 공동구 의무 설치하는 것들 이외에 임의적으로 설치하는 가스관이나 하수관이 협의의 심의를 거치면 의무적으로 수용을 해야 되는 그런 형태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엽적으로 물어본 거니까 조금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풀 때는 의무 수용이 아닌 걸 찾아라. 임의 수용을 찾으시면 돼요. 그럼 답이 그래서 4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런 형태로 문제를 푸셨으면 약간 변칙적으로 푸셨으면 문제를 풀 수 있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답이 지금 4번으로 보시면 이거 의무 수용이 아닌 것 임의적 수용을 찾아라. 이렇게 문제를 푸셔도 이런 문제는 가스관이나 하수관 답을 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뭐 이 정도까지 우리가 좀 풀 수 있어야 된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자, 이번 문제는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지구단위계획구역 문제인데 85문제는 이런 지구단위계획구역 문제에서 이 지구단위계획으로 이 완화하는 규정이 우리 기본서에 보면 굉장히 그 한 3페이지 걸쳐서 세부적으로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주차장법 19조에 따라서 이런 주차장 같은 거 설치 기준을 이 100% 범위안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기본서를 찾아보시면 수업 시간에 채 다루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거 아주 그냥 고의적으로 좀 문제 어렵게 놨더니 85번 문제는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정답을 5번으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시면 86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뭐 우리가 평이한 문제죠. 도시계획 시설부지에서 매수 청구 문제입니다. 매수 청구 문제로서 틀린 걸 찾는 건데 매수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하는 날부터 2년 안에 매수해야 되는 거죠. 2년이 맞습니다. 우리 이거 이제 3년이 아니라 2년이 맞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머지 뭐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이 채권의 상환기간 같은 것들은 다 우리 수업 시간에 봤던 내용들로 쉽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87번도 평이한 문제죠. 보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은 6가지 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도시자연고원구역은 당연히 용도구역이니까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을 해야 되고 개발밀도관리구역이나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니은번 자체를 일단 골라내야 되고요. 자,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계량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기역, 디귿, 리을 번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것 기역, 디귿, 리을 정답을 5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자, 이것도 수업 시간에 이제 많이 다뤘던 문제인데요. 그 기반설의 종류 7종류가 있고 그 기반설 7종류에는 세부 기반설들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교통설, 도로, 공원, 도로라든가 철도, 운하, 뭐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교통설인데 이 폐차장은 이거는 이제 환경 기초 쪽으로 연결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폐차장은 환경 기초이기 때문에 이것도 수업 시간에 우리 한번 봤던 내용들이니까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답을 1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88번에 1번입니다. 자, 89번 문제. 자, 용도 지역 문제인데, 자, 이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자, 우선 도시지역 축소면 수업 시간에 경미한 변경이에요. 경미한 변경이기 때문에 이런 주민 의견이나 지방의회를 생략할 수 있는 절차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변경, 주민, 지방의회 생략 절차 이렇게. 자,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었다가 택지개발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었죠. 택지개발지구라는 게 지정고시가 되면 거기는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가 된 곳으로 본다. 그러면 택지개발 사업이 끝났을 때는 거기 새로운 아파트 같은 것들이 쭉 건설되어 있으니까 계속 도시지역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 것이지 지정 전에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게 틀렸습니다. 자, 계속 택지개발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택지개발 사업으로 거기 이제 신도시 같은 게 건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도시지역으로 유지를 시켜주는 거지 지정 이전 용도지역으로 다시 이렇게 환원되는 것으로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환원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지 맞겠습니다.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에 관리지역에다가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을 지정고시하면 국토법상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자, 그 다음에 용도지역을 다시 세부 용도지역으로 나눠서 정할 때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을 우리가 주상공록으로 구분하고 주거지역을 다시 1, 2종 전용, 1, 2, 3종 일반 이렇게 세분을 하려면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해야서 용도지역을 지정하거나 세분하는 게 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이기 때문에 맞는 질문이 되겠고 여기 도시지역이 세부 용도지역 지정이 안 됐을 때는 보존녹지 쪽 규정을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자, 요 질문은 2번을 정답으로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89번 정답은 2번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런 부분도 충분히 수업 시간에 이제 내용들 이해하시면 택지개발지구가 사업이 끝났으니까 계속 도시적으로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지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9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개발행위 허가제에 관한 문제인데 자, 토지를 분할을 했습니다. 분할도 허가받고 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분할은 일정한 공사를 수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준공검사는 제가 수업 시간에 3가지만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 준공검사라고 하는 것은 이 건물의 건축이라든가 토지 형질 변경 같은 거 이런 행위, 그 다음에 토석의 채취 이렇게 이런 행위가 토지 분할에 대한 그 기본적인 허가 대상 이런 것들이 개발행위가 끝나고 나서 준공검사를 받는 것이지 요거 이외에 뭐 물건을 적재한다든가 토지를 분할하는 행위는 준공검사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답이 지금 1번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뭐 밑에 두 번째 질문도 이 개발행위 허가받은 사항에 대해서 5% 범위 안에서 확대할 때는 경미한 변경이 아니므로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개발행위 허가할 때 미리 허가 신청한 사람들 의견을 들어서 이런 경관 같은 조건부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 같은 거 할 때는 이게 도시계획 사업이므로 개발행위 허가를 안 받는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시면 되겠고, 공공용지로 하는 분할도 허가를 안 받는 예외니까 수업 시간에 많이 봤던 지문들로 보고 정답을 1번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틀린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시계획 시설에 관한 문제인데, 자, 사회복지시설 설치할 때는 이거는 경미한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계 결정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지목이 대인 토지 안에서 매수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건축물을 포함해서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건축 제한할 때도 이 원래 건축 제한 같은 경우를 이제 건물을 지을 때 규제하는데 용도 지역이나 지구에서는 도시계획시설 지을 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틀린 지문입니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예를 들어서 뭐 관공서, 청사 이런 걸 짓는 거므로 이런 용도 지역 지구에서의 이 건축물의 용도 종류 제한을 받지 않는 특례가 있습니다. 이게. 자, 이제 4번에 보시면 도시계획 시설 부지에서는 도시관리계획 위반할 때 이 적성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항목이죠. 우리 기본서에 보시면 이런 항목이 나옵니다. 자, 4번이 정답입니다. 이 문제 조금 우리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5번에 보시면 행정청이 시행자도 이 행정청이 시행자가 사업을 한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때는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청이 시행자가 사업했을 때 당연히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답은 4번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 우리가 수업 시간의 내용들을 잘 확인했으면 이 4번 지문이 조금 어려웠지만 여기 나머지 1, 2, 3, 그 다음에 5번 지문은 다 수업 시간에 다른 내용들이기 때문에 문제를 풀 수 있으셔야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2번 문제 보시면 92번은 이제 갑은 A도의 B군, 그래서 B군에게 토지거래 허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A도의 도지사가 이 토지거래 구역을 정하는데 이 면적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 여기 허가를 요하는 면적을 따로 정하지 않았을 때는 원칙적인 기준 면적을 따라서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100제곱미터고 여기 녹지적이기 때문에 이 토지거래가제에서 기준 면적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180, 200, 660, 90이기 때문에 90이라는 게 기준 면적이 될 겁니다. 녹지 지역에서. 그래서 이제 보면 답이 여기 3번인데요. 3번을 보시면 허가구역을 거주하는 농업인 을이 자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갑이 토지 소유자고 이제 을이 매수인인데 농업 경영을 위해서 농지를 매수하는 경우에는 이미 매수하는 경우에는 토지 거래가 필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농지의 경우에 토지 거래가를 받아야 되고 허가를 받은 요건을 따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허가를 받은 다음에는 5년 정도 이내에서 또 의무 사용 기간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 92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게 농지 경우는 토지 거래가를 안 받는 게 아니라 허가를 받는다는 표현을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 거주용인 경우에는 뭐 2년, 농업 같은 경우도 2년 의무 사용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건 허가를 받았다는 그런 기본적인 전제가 깔리기 때문에 농업을 위한 경우도 토지 거래가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을 3번으로 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기획법에서는 여기까지 마무리가 되면 한 2문제 정도가 어려운 문제로 볼 수 있고 나머지 문제는 우리가 평이하게 출제를 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3번, 93번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게 93번에 보시면 환지 처분의 효과에서 틀린 것인데 이 환지 처분은 이 행정상의 처분으로 종전 토지에 전속하는 것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전 토지에 전속하는 내용 중에서 뭐 지역권 같은 경우는 영향 미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여기 밑에 지역권 같은 경우 이렇게 보시면 지역권에 대해서는 종전 토지 전속하고 있더라도 이게 환지 처분하고 관계없이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종전토 전속하는 것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전속하는 것 중에서 지역권 같은 예외가 있으니까 이런 걸 우리가 답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답을 2번으로 보시고 이 문제는 조금 우리 이 평상시 우리 다루던 지문들은 아니니까 이런 거를 한번 유추해서 문제를 푸셔야 되겠습니다. 정답을 2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뭐 여기 환지는 환지 처분 거고 다음 날에 종전 토지로 본다는 것 환지 처분의 효력. 그다음에 2번에 보시면 행사할 이의 없는 지역권은 소멸하는 거죠. 지역권이라는 게 원래 환지 처분이 있더라도 종전 토지에 그대로 전속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속한다는 말 자체에서 이 지역권에 예외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문제를 좀 유추해서 푸시면 답을 2번이라는 걸 좀 골라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보류지 같은 경우는 채비지는 시행자가 취득하고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 주로 이제 행정청이 취득을 하는 건데 그런 내용들 맞고요. 이 청산금 같은 경우는 이 증환지 감환지 청산금을 전제로 해서 환지 처분 공고된 날 다음 날에 확정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맞는 표현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94번 문제입니다.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시행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우리가 이 지방자치단체가 당연히 수용 방식으로 할 수 있고 토지상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급 보증 없이 발행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수용을 할 때는 여기 동의가 필요 없죠. 민간 시행자만 동의가 필요하므로 자, 시행자는 조성토지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대금의 전부를 미리 받을 수 없다. 자, 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죠. 선수금 형태로. 이 대금의 전부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으니까 전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선수금 형태로. 자, 시행자는 학교용지 같은 것들을 공급할 때는 학교용지는 공익적인 그런 건물이니까 그런 학교용지를 짓기 위한 토지는 감정평가 가격 이하로 싸게 공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한테 자, 이게 2분의 1 범위에서 원형지 공급은 이 원형지라고 하는 것은 이 3분의 1 정도 이내에서만 공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형지 공급은 3분의 1 정도 이내에서만 공급할 수 있으니까 정답을 4번으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95번 문제. 자, 국토부 장관님이 도시개발구역을 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 95번 같은 경우도 이 정답이 3번인데요. 요 지방공사의 장이 30만 제곱미터 규모로 지정을 자, 요게 이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요청을 했을 때 이게 국토부 장관님 정할 수 있는 자유니까 요 지방 끝에가 요청이죠, 요청. 이거 제한이 아닙니다. 요청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 면적하고 상관없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을 했을 때 국토부 장관님이 구역을 정할 수 있는 경우로 요 지방공사장 요 부분 자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바꾸고 면적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반면에 여기 4번 지문 같은 경우는 제한이죠, 제한. 이 국토부 장관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 있는 구역 지정을 제한했을 때는 이 공공기관의 장,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제한했을 때이기 때문에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니까 30만 들어가고 여기 공공기관의 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번 지문은 많은 지문으로 보셔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조금씩 말을 바꾼 건데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지방공사장은 요청을 국토부 장관한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도 뭐 우리 평이한 문제죠.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이 수업 시간에 많이 봤던 거 답이 5번이겠죠. 자, 여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적 합이 전체 구역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00분의 40이면 그 기준을 넘어갔으니까 그 구역을 지정한 후 나중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97번.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문제인데, 자, 우리 이 부분도 이제 수업 시간에 많이 봤던 건데, 4번을 보시면요. 97번에 4번. 여기 보면 지정권자가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일정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게 면적 3분의 2, 그 다음에 소유, 토총, 면적 3분의 2 동의, 토총 2분의 1 동의인데, 앞에 제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면 동의를 안 받는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답은 이제 우리가 4번으로 골라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98번 문제. 자, 이 문제는 조금 우리가 어려운 문제로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도시개발법은 이 문제하고 맨 앞에 문제가 조금 헷갈리게 나왔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답을 3번으로 보시는 게 적절하겠습니다. 조성토지. 자, 우리 조성토지는 수용 방식으로 조성된 토지예요. 조성토지 공급이라는 것은 수용 방식으로 조성된 토지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상술평균한 금액으로 이게 감정평가 금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하는 금액이 맞고, 요거 1번은 이게 이제 정답이 아닌 이유가 지정권자에게 제출을 해야 된다라는 법조문 표현이 있습니다. 이 제출하는 거지 따로 지정권자한테 승인을 받는 표현은 명시적으로 없으니까 요 1번 지문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지만 요거는 지정권자에게 제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서 요 지문을 틀린 지문으로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나머지 이제 뭐 이 공공택지 같은 경우는 이 추천 방식으로 분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공공청사는 수의계약할 수 있고 토지상환채권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상환할 때도 수의계약이 할 수 있으니까 정답을 우리가 3번을 정답으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98번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99번.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의법상 기본계획 문제도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이거 굉장히 평이한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뭐 14일짜리 주민공람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대도시가 아닌 시장님도 원래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데 도지사가 따로 인정을 하면 수립을 해야 되고,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답은 5번인데요.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 정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거니까 답은 쉽게 5번이라고 낼 수 있겠습니다. 자, 100번 문제로 가보시면 시공자 선정 문제입니다. 자, 우리 시공자 선정 문제는 자, 틀린 것인데 요 100번 문제는 정답을 우리가 1번으로 보시는 건데요. 자, 요거는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로 보시겠습니다. 시공자 선정에서 아주 세부적인 걸 또 골라서 문제를 냈습니다. 이 부분. 자, 일단 1번에 보시면 조합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조합이. 이게 만약에 토지 등 소유자가 할 때는 이게 규약에 따라 시공자를 다리 정할 수 있으니까 시공자를 정하는 방법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1번 지문 자체가 조합이라는 표현을 써야지 이 경쟁 입찰 방식으로 시공자를 정합니다. 우리 이런 거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참 못 다루던 내용인데 우리 항상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부에서는 그 많은 내용들을 공부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 출제위원들께서 그런 부분들 좀 골라서 내신 것 같아요. 자, 이게 시장 운수가 직접 정비 사업을 할 때는 시장 운수가 지정되고 나서 시공자를 정하는 것인데 그때 이 주민대표회의가 이런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고 이 추천이 되어지면 그 사람들을 시공자로 선정해야 된다는 의무 규정이 있습니다. 기본서에는 있는데 좀 다루지는 못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거 맞는 지문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공자를 추천할 때는 입찰 방식 이런 세 가지 세부적인 사항들이 있는데 우리 이런 거는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일반 경쟁 입찰, 제한, 지명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아주 그냥 굉장히 지엽적인 걸 문제를 냈으니까 이런 문제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합원이 100명 이하인 경우에는 이 조합원 총회에서 시공자를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정관으로 다른 방식으로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 시행자가 시공자랑 공사 계약 체결할 때는 이런 기존 건물에 대한 철거에 관한 사항도 포함을 해서 이런 내용들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지엽적인 지문으로 2번부터 여기 이렇게 우리 2, 3, 5번은 아주 세부적 지문을 깔았고 여기 1번하고 5번, 4번 지문은 수업 시간에 봤던 지문인데 요 1번에서 조합이 사업할 때 경쟁 입찰 방식으로 시공자를 정합니다. 여기 토지 등 소유자가 할 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지문은 어려운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자, 101번 문제는 더 어렵죠. 101번 문제는 이 정관의 내용이 한 20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변경사항 중에서 이 3분의 2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번입니다. 1번. 요 대의원 숫자 이런 것들은 3분의 2가 아니라 이건 과반수로 봐야 되고요. 여기 나머지 4가지 항목들은 이거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요 예전에 한번 조금 어려운 내용을 한번 보긴 봤는데 이렇게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왔을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그 정관에 있는 내용들을 막 20몇 가지를 다 외우고 다니고 되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문제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수험생들 애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지문이니까 정답을 1번으로 치고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자, 102번 문제도 보시면요. 자, 이거 답이 4번인데요. 이 청산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5년이 맞는데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에 효력 발생하므로 그 다음 날이라는 고난을 뺐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틀린 지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음 날이라는 표를 조금 유심히 보셨으면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이 효력 발생이니까 그 효력 발생일로부터 이 청산금이라는 게 확정되고 그 청산금이 확정되고 그러면 징수라든가 교부할 권리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조금 유심히 봤으면 근데 우리 수험생들이 좀 수업 시간에 굉장히 좀 시험 시간에 어려운 그런 공법 이 문제 정도 풀 때 되면 굉장히 머리가 좀 복잡할 상황이 있어서 이거를 이렇게 문제를 내버리니까 이게 항상 그 날짜를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다음 날. 아까 우리 지형도면에 고시일 다음 날 이런 것들 우리가 자주 봤던 질문인데 이것도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 날로 보고 이 5년간 그 답이 좀 굉장히 골탕 먹이려고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시험관들이 우리 수험생들을 좀 굉장히 골탕 먹이려고 이런 거 틀리면 굉장히 좀 억울하죠. 예, 이게 우리가 알 수 있던 지문인데 답을 4번으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조금 우리가 좀 유심히 보셨으면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그런 지문으로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본적으로 정의법에서는 앞에 그 두 문제 100번 문제하고 101번 문제가 조금 어려운 문제로 보시고 나머지 문제는 뭐 한 4문제는 평이하게 좀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03번 문제도 우리 조합 설립할 때 이것도 많이 본 겁니다. 4번에 보시면 가로주택 정비사업 우리가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조합 만들긴 하지만 추진위원회 구성하지 않는다고 많이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수업 시간에 이렇게 순서를 쓰면서 많이 봤으니까 정답은 4번으로 보시면 적절하겠습니다. 자, 104번 문제. 이 재개발 사업을 할 때 해당되는 사유. 자, 우리 재개발 사업을 할 때는 원래 조합이 사업을 하는 것인데 시장군수나 주택공사 등이 시행자로 들어올 수 있다. 이것도 우리 수업 시간에 제가 많이 강조했던 건데요. 여기 2번에 보면 국공유지 면적이 전체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돼야 되고 그리고 또 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동의했을 때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3분의 1은 기준 미달이죠. 그래서 이거는 2분의 1 이상은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서 또 수업 시간에 조금 우리 봤던 내용들이니까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문제 우리 충분히 풀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는 이 100원 문제, 주택법 문제, 뭐 1번 문제 아주 우리 많이 봤던 겁니다. 이 등록 기준이죠. 자, 이게 사업계획 승인은 30개인데 등록은 자, 연간 20개, 20호 이상 단독주택 사업을 할 때는 또는 연간 10,000제곱미터 이상 대사업을 할 때는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20개하고 여기 1만 여기 정답은 2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문제는 우리 공급 파트 문제인데 한번 다루긴 했는데 조금 어려운 지문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주택의 공급이라는 게 우리 아파트 신규로 분양하는 거라든가 임대하는 건데 그런 공급을 하려면 주택에 대해서는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아야 되고 복리시설, 상가 같은 경우는 신고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앞에 국가나 지자체나 토지공사나 지방공사는 이런 모집 승인 같은 거라든가 이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나 토지공사나 지방공사는 주택에 대해서 입주자 모집 승인, 복리시설에 대한 신고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신고를 해야 된다 했으니까 이게 틀렸습니다. 그런데 요 지방공사, 여기서 국가나 토지공사나 지방공사도 견본주택을 지을 때는 요게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을 제작해서 이거는 제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답을 2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좀 굉장히 또 세부적인 지문을 다뤘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3번, 4번은 우리 많이 봤던 건데요. 우리 요거 분양가 상한제를 관광특구에서 50층 이상 지을 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장소가 뭔지 상관없이 50층 이상 분양가 상한제 관광특구에서 또 이게 또 분양가 상한제를 도시형 생활주택은 앞에 장소가 필요 없어요. 공공택지든 공공택지 외의 택지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더라도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안 받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그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있으면 여기 20일 안에 이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된다. 이거 우리 마지막 특강 때 한번 봤던 내용이니까 20일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107번 문제는요. 이 부분도 좀 보시면 정답은 이제 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갑이 사업계획 승인권자, 을은 이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어떤 뭐 건설업자 이렇게 우리 해석하면 되는데 여기 보면요. 여기 3번에 보시면 이 원래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이게 이제 우리 5년 안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요거는 예외로 2년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 예외 조항을 낸 건데 우리 잘 못 봤던 질문님들고 이거 5년으로 보신 분들은 요 답을 2번으로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게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라고 한다면 요건 공사를 시작하는 기간이 2년이라는 예외가 있었고요. 답은 3번인데 이 소송 같은 걸 통해서 공사 착수가 지연되면 요거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이 되어서 이 연장 신청 같은 걸 하면 요게 1년 범위 안에서 연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우리 요약집이나 기본서에 1년 범위로 연장하는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요거 2년 그랬으니까 이거 잘못됐습니다. 요거 위에 2년은 맞고 답이 3번을 정답으로 보여주겠습니다. 이 문제도 조금 어려운 문제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한번 판단해 보니까 한 12문제 정도가 어려운 것 같았습니다. 12문제라든가 경희대 한 14문제 정도가 어려웠는데 뭐 어렵다는 거는 뭐 좀 이렇게 좀 우리가 약간 좀 보수적으로 보면 좀 어려운 문제가 더 적겠지만 약간 좀 수험생들이 좀 당황했을 문제가 그 정도 있을 거라는 거 보고 또 어려운 문제 또 다 틀리는 건 또 아니니까 정답을 3번으로 보시는 게 공사 착수기간의 연장은 1년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우리 이런 부분들을 정답을 보시겠습니다. 자, 108번입니다. 자, 우리 매도 청구 문제 수업 시간에 많이 다뤘던 건데요. 자, 이 답이 이제 4번이 되겠죠. 여기 사업 주체가 이 100분의 80 정도 이상을 확보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이 사용권을 확보 못한 그런 대지 소유자가 있으면 100분의 20 확보 못했겠죠. 그럼 거기서 10년 이상 땅을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제외하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할 수 없고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매도 청구할 수 있으니까 이게 맞고 3번은 이거 100분의 95 이상을 확보했을 때 확보 못한 모든 소유자한테 매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거는 3개월 전부터 사전에 미리 협의를 해야 됩니다. 매도 청구를 하려면 막바로 매도 청구하는 게 아니라 3개월 정도 이상 충분한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1번 지문은 이 건물에 대해서도 매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확보 못한 토지나 건물이 있을 때는 모두 다 매도 청구할 수 있고 리모델링 조합의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을 때는 리모델링에 대해서 요거 찬성하지 아니한 사람 요거 리모델링 결의가 각동비율 3분의 2 전체 3분의 2인데 거기 반대한 사람이 있을 때는 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109번 이거 어려운 문제인데요. 자, 이게 이제 이 사업계획 승인에서 이 공구별로 주택 건설 공급을 하려면 여기 600세대 이상은 되는 겁니다. 600세대 이상 돼야지만 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600세대가 맞습니다. 자, 110번도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근데 이거 수업 시간에 한번 다뤘는데 이게 뭐냐면 3번이 답인데요. 100분의 80 이상에 대한 토지의 사용 승낙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100분의 80 이상의 이 리모델링 조합은 자기 아파트 단지 안에서 아파트 소유자들끼리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대지에 대한 사용 승낙서가 필요 없고 이건 지역 직장 조합에만 요구되고 있는 그런 이게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리모델링 조합이 증축형이니까 15년 이상은 지나야 되고 조합원 명부 그다음에 제가 이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규약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회의록 같은 게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0분의 80은 지역 직장 조합에 해당하는 그런 서류이기 때문에 리모델링 조합하고는 안 맞습니다. 답이 3번이 되는 거죠. 조금만 우리가 수업 시간에 주의 깊게 들으셨으면 이런 거를 한번 다뤘는데 확인할 수 있고 이것도 굉장히 사실 어렵습니다. 이렇게 리모델링 조합이 서류를 낼 때 설립인가 내는 서류를 일일이 다 외우려면 너무 힘든데 조금 우리가 100분의 80 이상의 사용승낙서는 지역 직장조합에만 요구되고 있는 그런 서류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놨으면 문제를 좀 맞출 수 있었던 건데 좀 어려운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런 문제까지 다 해본 한 12문제 정도에서 14문제 정도 어려운 문제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111번도 자, 이게 또 이제 국토부 장관한테 둘 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 여기 보시면 토지공사가 주어기 때문에 뒤에 건 읽을 거 없습니다. 한옥 같은 경우 50호죠.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은 원래 30호 이상인데 한옥은 50호 이상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해요. 근데 토지주택공사라든가 국가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수도권 광역시에서 긴급하거나 지역 균형 개발이 필요할 때도 이 사업계획 승인을 장관님한테 받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도권 광역시에서 긴급하거나 지역 균형 개발 이런 것들이 이 사업계획 승인을 장관님한테 받는 경우로 둘 다 국토부한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건축법으로 우리 건축법 문제는 상대적으로 좀 평이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건축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건축법이 이 창고철문 우리 많이 했죠. 창고철문은 건축법을 모두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역자치센터는 창고철문 아니니까 이거 답이 4번이 되겠죠. 자, 우리 113번 보시면 다중이용 건축물 제가 수업 시간에 한번 얘기했었어요. 다중이용 건축물은 16층 이상 건물이면 건물의 종류를 안 따지고 모두 다중이용 건축물이니까 이 답이 3번이네 여기. 그 여기 보시면 종교시설 같은 경우는 이게 바닥 면적압이 5,000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닥 면적압이 5,000제곱미터 이상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건물 5개. 자, 문화 및 집회 같은 경우도 5,000제곱미터 이상인데 이게 전시장이나 동식물원은 뺀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동물원, 전시장은 여기 바닥 면적압기로 쟀을 때는 이 다중이용 건축물에서 제외한다는 걸 제가 많이 강조했으니까 조금 보신 분들은 정답을 3번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건축부에서 이게 실내 건축, 이 문제가 유일하게 건축부에서 어려운 문제입니다. 실내 건축이 다루지 못했던 내용인데 5가지 항목이 모두 실내 건축을 할 때 이게 그 실내 건축의 재료, 장식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다 규정되어 있는 것들이니까 정답을 5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또 건축부에서 이 문제를 맞출 수 없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아주 좀 지엽적인 거를 물어보는 지문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이거는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건축법에서 이 가구와 세대 간의 소음 방지를 위한 경계벽 설치. 이게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반자 설치 규정하고도 유사한데 아니 이런 것도 우리 그 반자라든가 또는 이게 그 이 창문 같은 거 설치할 때 그런 규정하고 유사한 건데 숙박설의 객실, 그다음에 공동주택의 기숙사 이런 거. 근데 여기 학교 교실, 의료설의 병실 이런 데서는 기본적으로 이게 그 소음 같은 걸 차단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고 여기 판매설의 상점 같은 경우는 거기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이 건축법에서 이런 나머지 4가지 부분과 구분돼서 여기 3번 같은 경우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보게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예전에 그 환기를 위한 창문, 채광을 위한 창문, 고조항이랑 연관되어 있는 조항이라서 이런 부분도 여기 답을 3번으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115번 정답은 3번이겠습니다. 자, 116번 보시면 건축법 문제인데 우리 요거 마지막 특강 때 한번 다뤘던 건데 답이 요거 2번입니다. 하나의 건축물이 미관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는 건물 대지 전부에 대해서 미관지구 쪽 규정을 정해야 돼요. 이게 맞죠. 이게 국토계획부에서는 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인데 건축부에서는 미관지구만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요걸 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1번 지문도 이게 건축물이 방화벽으로 이렇게 경계가 구획되면 방화지구와 그 밖에 걸쳤을 때 방화벽으로 구획이 되면 그 건축물 전부가 방화지구 규정을 받는 건 아니고 이 건물 전부가 아니라 이 건물 중에서 방화지구 쪽만 방화지구 규정을 받고 방화지구 아닌 쪽은 이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죠. 이렇게. 자, 3번 지문도 녹지지역과 그 관리지역, 그 밖의 지역을 걸쳤을 때는 녹지지역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데 근데 녹지지역 건축물이 이게 미관지구에 걸쳤을 때는 이 건물 대전부가 미관지구 규정을 먼저 적용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니까 칠학지구가 아니라 미관지구 쪽으로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4번 지문도 시장 건수가 이 도시관리계획을 위해서 필요하면 이 시군의 조례가 아니라 이 법에 따라서 높이를 정할 수 있는 거지 조례로 정하는 자체가 이게 지금 옳지 않죠. 그래서 이거 건축허가권자로 나와야 되고 건축허가권자가 시장군수 구청장님이 가로구역에다가 건물의 높이를 정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이 조례로 정한다는 표현 자체가 옳지 않고 그냥 상업지역이 아니라 이건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정 안에서 인동거리 높이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표현으로 보셔서 정답을 2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17번 건축허가 제한으로 틀린 것인데 여기 보면 이 교육감 이게 국토부 장관님이 국방을 위해서 국토부 장관한테 요청할 때 기타 뭐 환경부 장관님이 또는 교육부 장관님이 교육 환경을 위해서 요청할 때지 이 교육감이 요청하는 것은 이 건축허가를 국토부 장관님이 제한을 쓴 사유로 틀렸습니다. 교육감은 국토부 장관한테 요청하는 경우를 인정하지 않고 이제 환경 부서의 장관 같은 분들이 요청을 할 때 이 건축허가나 착공 같은 걸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18번 보시면 우리 공개공지 문제도 제가 이 부분이 그 앞에 다중이용 건축물하고 비교를 하면서 좀 봐야 되는데 이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되는 건물 해당되지 않는 것은 여기 5,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이상이 여기 답이 여기 그 종합병원 우리 그 공개공지에서는 종합병원은 공개공지 설치 대상이 아니었죠. 예, 공개공지. 그래서 공개공지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건물이지만 이 종합병원은 공개공지 대상이 아니니까 1번을 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농지법에서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이것도 수업 시간에 좀 몇 번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자,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아야 되는 경우 주말 체험용농,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 이 사람들은 받아야 되고 나머지는 자격증명을 받지 않는 경우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번 같은 경우는 자격증명을 받아야 되는 경우인데 경영계획서를 안 내는 케이스죠.
그래서 이거 지금 2번 같은 경우를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0번에 보시면 농지법상 주말 체험 용용을 할 때, 자, 우리 여기서 좀 5번에 보시면 농지를 취득한 자가 징집으로 인해서 주말 체험 용용을 이용하지 못할 때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농지 처분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징집이라는 말 때문에 1년 안에 팔아야 된다 이게 자체가 잘못됐어요. 팔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이제 120번까지 다 해설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 오늘 정말 문제 푸느라고 많이 고생 많이 하셨고, 좀 당락이 또 좌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우리 시험이 좀 불행해서 좀 운이 없어가지고 시험에 조금 뭐 1차만 합격했으면 그래도 또 다행인데, 조금 이제 점수가 안 나오셔서 합격이 좀 이렇게 내년으로 미뤄지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 시험에 붙지 않고 결과 안 좋더라도 일단 점수가 또 나와봐야지 알 수 있는 거니까 한두 문제 차이로 또 이렇게 좀 약간 좀 간당간당 하신 분들은 좀 기다려 보시고 침착하게, 합격하신 분들은 제가 축하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1년 내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